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장외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그 순간 구치소 내 CCTV 영상이 이번에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도 이제 나서서 CCTV 다 공개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체포영장 집행했던 관련자들을 다음 주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히면서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본인의 유튜브와 SNS에 CCTV 그리고 어제 집행했을 때 1일과 7일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 2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모든 촬영됐던 CCTV와 또 바디캠을 공개해서 국민 앞에서 낱낱이 따져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물리력 집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검이 유리하게 일부 사실만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서 국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개를 요청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에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렇게 법무부 측에서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런 뜻을 전해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동비 변호사, 이제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제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으니까 이러면 언제쯤 공개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10일 이내에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해야 됩니다. 10일이요? 네, 그리고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미뤄진다라고 한다면 최대 또 한 번 10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20일 안에는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공개법에 의하면은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그 비공개 기준이 따로 또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혹은 뭐 국익을 해야 하는 경우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사유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구치소 내부의 CCTV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사례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구치소라는 교정 시설이라는 특성상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 이런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교정기관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번 상황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지금 나서는 법무부 측에서 오히려 뭐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20일 이내에 그 여부를 조금 결정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를 이제 20일 내에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공개 처리 결정이 나면요. 그럼 국민들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그 당시 그 상황을 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약 정보 공개가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공개 청구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우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청구인이 아닌 국민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임의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국민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뭐 법무부 관계자 측과 협의가 돼서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때 가서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공개될지 또 특히나 뭐 집행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가 공개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궁금해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그러니까 CCTV랑 보디캠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장면이
담겼을지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구치소 내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CCTV와 관련해서 일단 법률상으로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개호를 대신해서 이런 네. CCTV 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인해 보니 뭐 전부 그 모든 수용 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필요한 그런 시설마다만 이 수용 시설을 수용 방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전체를 비추는지가 확인이 되지는 않긴 한데 예. 일단 적어도 뭐 법무부 관계자 측의 이야기를 빌어봤을 때 이 어느 정도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는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찍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이 바디캠 영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 이 바디캠이라는 것은 이런 영장을 집행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장하기 네.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인력도 여러 명이 동원이 됐다 보니까 이런 바디캠을 모두 종합을 하면 실제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완강히 거부했다. 아니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윤 전 대통령 쪽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부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자,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이 사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물리력으로 행사가 된 건지 사실 가늠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AI 영상으로는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날의 영상으로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CCTV라든가 바디캠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무척이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교정 당국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정도 수준까지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좀 신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상 증거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요. 체포영장 집행 과정 전체가 마녀 사냥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체포영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응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이제 잡범의 경우에는 조용히 하라고 할 수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의문이긴 하고 예. 격렬하게 저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물리력까지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항의를 할 경우에는 예컨대 수사기관에 가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진술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결국엔 특히 교정시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런 소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렇게 조용히 하라 정도까지는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체포영장 집행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소장으로 이동을 하면은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때문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중간에 차에 태우려는 납치 시도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특검이 다 인정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1차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수용거실 그 문 앞에서 대치가 이루어졌던 건데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수용거실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에서 관련해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돼서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수용거실에서 나오는 과정이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한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 네.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중간에 억지로 차를 태우려 했다. 이게 납치 시도다. 이렇고요. 김건희 특검은 관련해가지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변호인 접견에 대한 부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차를 태우려고 했다. 이 부분도 네. 법무부가 해명할 사안이지만 사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어제 다른 곳에서 조사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정소장으로 오면 변호인을 만나게 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고 그게 아니라는 게 또 특검 윤 전 측의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반박이죠. 했다. 이런 예. 겁니다. 자, 그런데요. 법무부와의 주장도 또 엇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어제 이제 의자채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할 때 이렇게 막상을 해서 네. 윤 전 대통령이 다치고 다리도 부딪히고 팔 잡아당겨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은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11시쯤 의무과로 가서 네. 진료를 받았다라고 알려졌잖아요. 진료를 실시했더니 건강상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로 사실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죠. 구치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엇갈리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모든 그 진술을 들어볼 때 주관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이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어떤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습니다. 경동맥 협착, 심장 혈관 질환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서 또한 2023년 6월경에 당뇨 망막증 진단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한 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 자, 체포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건강 문제로 내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객관적으로 좀 건강 상태를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이런 사유로 수사 중에 수사기관과 또 피의자가 예. 본격적으로 다투는 상황은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사실은 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건강 문제가 계속 논쟁거리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수사기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의료 기록들을 서로 대조를 해보든가 혹은 별도의 그런 기관에서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도 마땅한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된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CCTV를 공개하라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 특검은요.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체포 거부가 문제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에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땠는지는 CCTV 또 그리고 바디캠이 공개가 돼 봐야 알겠지만요. 체포영장에 그러면 어쨌든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영상이 공개되면.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할 걸로 보세요?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상의 그런 피의자와 달리 상당히 강하게 거부를 하고 또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장면들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할 거고 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반면에 특검 측의 그런 강제력 수단이 어느 정도 지나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수사의 그런 정당성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장면들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희연 평론가, 그 체포영장 효력은 일단 어쨌든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는 거죠. 재청구. 그렇습니다. 재청구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앞서도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지금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환 조사를 했을 경우에 네. 과연 수사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네. 시간만 계속 지나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 기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선택을 할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 여사 측은요, 순방 때 찾던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다 이렇게 해명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특검이요,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 해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이 얘기예요. 특검이 해당 명품사에 직접 확인을 했다. 그런데 네.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얘기예요. 일단은 김 여사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에 네. 특검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바로 홍콩에 가서 네. 어머니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산 모조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특검이요, 해당 목걸이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걸이 정품이요, 네. 2015년에 출시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2015년. 그러니까요, 김 여사 말이 맞다면 네. 5년 뒤에 정품이 출시될 것을 홍콩에 가서 5년 전에 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지금 해당 업체에 그 관련된 진품 먹거리 네. 누가 구매했는지도 지금 확보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김 여사 진술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특검이 이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네.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목걸이 지금 진품이라면 저 예. 모습인데요. 근데 김 여사 측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네. 뭐 2015년뿐만 아니라 1940년대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2015년 이전부터 출시됐던 제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특검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서정빈 변호사, 그러니까 김 여사 다음 주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목걸이의 구매 경위라든가 소지 경위에 대해서 그동안 입장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에서 대여를 했던 것이다. 나아가서는 지인에게서 대여를 했다. 그 뒤에는 모조품을 구매했는데 분실했다. 또 지금 와서는 이제 어머니께 선물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 이전까지도 진술이 상당히 바뀌어 왔다라는 점을 특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목걸이가 실제 정품은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발매가 된 것이다라는 점까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네. 특검에서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그런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이는 점이다라는 점을 법원에서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낮춰 보이기 위해서 이 네. 부분 조금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예컨대 이제 단순히 말로만 이제 해명을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조금 불필요하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증거들을 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당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구매 내역이라든가 네. 혹은 최소한 그 당시에 구매를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다라는 점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을 조금 뒷받침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틀 전에 첫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요, 김건희 여사는 모조품에 대해서도 사실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모조품을 차고 간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도이치 있습니까? 자, 일단 답은 하지 않았는데, 자, 특검이 이렇게 업체까지 접촉을 하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검이 또 하나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바로 다름 아닌 김 여사의 발 사이즈예요.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 사진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혹은 어떤 신발을 들었는지 발의 유난이 많은 사진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검에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으로 샤넬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그동안 확인을 한 과정을 보면 통일교 전 간부죠. 윤모 씨가 샤넬백 2개,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차를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인물을 통해서 유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 그리고 이 행정관은 다시 샤넬 신발을 백화점 매장에 가져가서 샤넬 가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샤넬 가방이 아니라 샤넬 가방을 신발로 바꾼 것이죠. 사이즈를 확인해 봤더니 유럽 기준으로 39 사이즈, 우리나라로 하자면 260m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검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 자택도 압수수색하면서 샤넬 신발 1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사진을 일일이 찍었다고 해요. 확인해 봤더니 39 사이즈였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결국은 유모 전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신발을 교환해 간 것이 아니냐. 선물의 최종 종착지는 김건희 여사였다고 지금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중에 저 39 사이즈 신발을 발견했다는 건데, 아니 근데 서정민 변호사, 뭐 사이즈가 같다고 그렇다 그래서 저게 문제의 그 명품 신발이라고 특검이 결론을 내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모아야 돼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정보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결국에는 이 구매자 혹은 교환을 한 사람 혹은 전달자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일단 특검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인 정모 씨를 또 소환을 해서 관련된 그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 통일교 측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앞으로 쭉쭉 이어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런 정황들에 대한 증거 수집도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관련 속보는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의 도시가 손님 맞이로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의 이적 소식에 온 도시가 들썩이고 있는 바로 미국 LA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는 게요. LAFC의 홈구장입니다. 자, 홈구장에 저렇게 한글로 환영합니다 걸기가 아주 크게 내걸려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10년 동행을 끝내고 LA로 오니까 자, 온 도시가 손흥민을 그야말로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이 틈을 타 소니는 우리 시민이다 이런 선언까지 등장했습니다. It's more than perfect. Thank you for your boldness, your vision, and your commitment for building a club that reflects the boldness of this city. Now, I'm going to officially declare you an Angelino. 아니, 엄청난 찬사입니다. 사실 손 선수 취업 비자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에 저렇게 감사장까지 전달하면서 아니 LA 시민이다 못을 박아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파리에서 사는 사람 파리지앵 이런 말 쓰는데 앞으로는 엔젤리노라는 말이 유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A 전체가 지금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으로 떠들썩하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면 손 선수 사진에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써놨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손흥민 선수가 LA에 온 것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또 LA의 한인 교민을 비롯해서 아시아계 사람들까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기자회견을 보면 사실 단장하고 구단주가 나오는 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 도시의 시장, 시의원, 연방, 하원의원, 대한민국 총영사까지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고 최근에 이른바 손굿즈라고 합니다. 이걸 사려고 벌써부터 팬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귀한 손님이자 소니, 손님으로 인해서 LA가 아주 북적북적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렇게 근데 사실 도시가 들뜰 법도 한 게 아니 LAFC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따로 협상팀까지 꾸릴 정도로 공을 들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LAFC는 이제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단을 직접 꾸렸고 그 네. 안에는 뭐 고위 프런트 관계자라든가 혹은 뭐 선수단 운영 담당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국이나 한국에 직접 출국까지 해서 세부 협의까지 다 일일이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 역시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봉이 예상되는 연봉 뭐 120억 원. 그래서 뭐 리그 네. 중 세 번째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 이적료는 역대 최대 금액 그러니까 368억 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최대의 그런 이적료를 협상 당시에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정 또 협상의 내용 역시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환대는 아니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져요. 저게 뭐냐면 아니 LA에 있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LA 메트로에서 올린 이제 SNS 계정인데 아니 저게 한인타운 내에 손흥민역이 진짜 세워져요? 한인타운에 있는 역인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합성 예.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저 손흥민 역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네.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뭐 LAC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보면은 유럽 축구를 하다가 네. 미국으로 건너온 뭐 여러 가지 선수들 분들도 굉장히 환영 인사를 냈거든요. 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데이빗 베컴. 베컴이요? 그러니까 바로 영국에서도 뛰다가 보면 LA 갤럭시에서도 예. 한때 이제 뛰기도 했고요. 이제 베컴이 지금 오. SNS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어요. 지금 미국 구단주거든요, 인터 마이애미. 지금 베컴이 그런데 올린 거예요? 베컴이 올린 거예요. 자, MLS에 온 걸 환영해 친구, 네. LA에 온 것도 환영한다 이러면서 데이비드 베컴도 바로 이 손흥민 선수가 LA에 온 것을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뭐 이제 LA 다저스나 꼭 축구뿐만 아니라 네. LA에 있는 다른 스포츠 구단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일제히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축구도 아닌 온 도시의 그야말로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다 일제히 환영을 하는 분위기인데 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팬이다 이렇게 밝혀온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도 이렇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LA라는 지역에 뛰게 돼서 영광인 것 같고 LA에서의 축구 인생을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 아니 근데 전희엽 평론가 사실 미국에서는 야구나 뭐 미식 축구가 인기지 축구 경기는 별로 어마어마한 인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온 도시가 나서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LA 다저스 하면 누구 떠오르십니까? 박찬호 선수 떠오르죠. 네. 그만큼 LA에서는 아시안계 선수들이 이 지역 경기를 살리는 효자 스포츠 구단으로서 보면은 관객 수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90년대 박찬호 그리고 노모 히데오 이렇게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고요. 2010년대는 류현진이 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2020년대 오타니와 김혜성은 정말 효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네. 아시아 스타를 영입하면서 관중 5만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한때 주춤했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아 선수들이 이렇게 야구 구단을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 방증이 된 거고요. 그럼 축구는 어떡하냐? 홍명보 선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네. 2002년 월드컵 이후 LA 갤럭시에 입단을 했었는데 한인 교민팩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로서는 와 예전 선수들도 이렇게 큰 붐을 일으켜줬는데 세계적인 스타 소니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사실 관중 수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굿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가상의 지하철역도 등장을 했을 만큼 오. 관중이 느는 것 못지않게 관광객이 는다거나 관련 파생 상품 전체가 도시 지역 경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도시 전체가 손흥민 선수를 또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사실 LA 하면 우리 김혜성 선수도 떠오르지만 또 다른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 오타니 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타니 선수랑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과연 둘이 만날까 이것도 큰 관심이에요. 굉장히 궁금하고요. 벌써 한일 그리고 축구와 그리고 야구를 대표하는 두 선수가 모두 LA에 있어서 네. 한일도 관심이 높지만은 그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와 정말 두 사람이 만난다면은 정말 스포츠 황제들의 만남이 되겠다. 혹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같이 있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 축구엔 손흥민, 야구엔 오타니가 있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모습 언젠가 좀 보게 되지 그렇군요. 않을까 예. 싶은데 아마 축구도 야구도 이 두 선수 때문에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참 LA가 북적북적할 것 같습니다. LA 최대 한인 커뮤니티인 만큼 손흥민 선수 역시 우리 교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Dream come true. Are we calling football or soccer? 그런 분들을 또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하는 것만큼 또 이 클럽에서 또 헤어짐이 있을 때는 레전드로 불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에서 새 역사를 쓸 손흥민 선수의 또 한 번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브라질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고 현장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버스가 두 동강 날 정도의 충격적인 사고예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 지난달 22일 브라질의 한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평화로운 그냥 버스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데 되게 조용하게 지금 굴절 버스예요, 중간에. 근데 이 버스 갑자기 아이고, 예. 승객들이 막 뒤로 몰리고 이동하고 깜짝 놀라서 지금 대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요, 뒤에 버스가 갑자기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도로 CCTV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철길을 건너려던 버스, 굴절 버스인데요. 이게 바로 달려오던 열차와 충돌하면서 이렇게 지금 네. 버스가 두 동강이 난 겁니다. 사실은 이 열차 기관사가 급하게 오는 버스를 보고 네.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지만 제때 멈추지 못해서 이렇게 그 버스와 부딪힌 건데요. 승객 25명 중 10여 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대체 왜 저런 사고가 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뭐 기차나 버스의 기능 고장인가 혹은 표시등이 뭐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 버스 운전기사가 이 일시 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지나렸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운전자의 이런 작은 부주의가 자칫하면 더 큰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를 혼비백산하게 만든 사고가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죠? 예, 여러분들 출렁다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모습 보시면 다리 한쪽 케이블이 끊어졌고 상판이 기울어져 있고 바닥에 네. 저렇게 떨어진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관광지에서 출렁다리를 지탱하던 한쪽 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지는 건데요. 무려 29명의 관광객이 추락했습니다. 근데 저 출렁다리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저 출렁다리를 건너다 보면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주변 환경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 사고가 난 곳의 영상을 보면 다리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하천이 이미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거세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떨어진 관광객들이 물살에 떠밀려 가다가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5명이 숨졌고 무려 2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고 2명은 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 중에 하나인데 아니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또 일부 관광객들은 저희가 스릴형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으면서 다리를 또 심하게 막 바람이 부는데 맞춰서 심하게 흔들다가 케이블이 끊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번만이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해 6월에도 이렇게 케이블이 비슷하게 끊어지는 듯한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안전관리 유의해야 된다, 유지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까지 나왔는데 또다시 저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자, 이렇게 앞선 두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가 인재였다면요. 이번에는 천재지변의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 프랑스 소식입니다. 아니 무려 파리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에 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늘을 완전히 뒤덮는 그런 거대한 화마 그리고 연기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뭐 마을까지도 코앞에까지 들이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방을 위해서 비행기가 이 소방 관련 그런 물질을 뿌리고 지나가는데 그 바깥에 그런
하늘을 보면은 사실 뭐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연기가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면에서는 이 불길이 줄을 잇듯이 이렇게 덮치고 있는 그런 장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 화재는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한 것이고 네. 75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75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6천 헥타르, 파리의 1.5배에 달하는 그런 면적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한 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18명 중에서 16명이 이 소화 작업을 하고 있던 소방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재산적 피해도 발생을 해서 주택 36채가 소실이 됐고 이 주민들도 2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주민은 종말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사실 유럽이 계속 산불에 올 여름에 시달려 왔어요. 이것도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정확한 조사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49년 이후 이런 최대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프랑스 당국은 기후변화나 가뭄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장관도 기후변화, 가뭄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바이루 총리도 이번 화재에 대해서 기후변화 또 가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요새 이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K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데요. 이 골리앗 크레인은 단돈 땡달러에 사왔다고 하네요. 얼마에 사왔을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과의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죠. 우리 K조선업의 기술력이 이걸 계기로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짚어볼게요. 문근식 교수님. 트럼프가 우리 조선업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취임 직후부터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냈죠. 대통령한테 통화하면서 한국의 도움에 절실히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도 뭐 지금 요즘 MR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98년도에 이미 거제도 대우조선행 방문했더라고요. 이미 왔다 갔었어요. 예. 예. 그때부터 뭐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이 있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조선소를 둘러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의 그 조선을 엄청 밀리고 있고 특히 군함 같은 경우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한국이 최적의 이 나라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찬스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선업이 이제 트럼프와의 이제 협상 국면에서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니 근데 고란 기자님,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1위는 우리가 아니에요. 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1위가 테슬라 같지만 사실 중국 업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물량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중국이 1등입니다. 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해운 네. 업체가 자국 조선사에다가 물량을 몰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기준으로 보자면 압도적인데, 그런데 대부분 만드는 배가요,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저가 선박 위주입니다. 저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많이 처지는 수준이고요. 지난해 한중일 수주 금액을 보자면요, 이 CGT가 있는데 단위당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98만 CGT, 근데 배로 따지면 250척이에요. 그래서 한 척당 대충 보자면 4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20만 CGT, 네. 월등히 높죠. 그런데 척수로 보자면 무려 2,320척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척당 대충 한 2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좀 비싼 배를 많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저가로 좀 네네. 만드는 저가 물량 공세이고 우리는 좀 비싼 선박을 네네.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자, 말 그대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요. 그야말로 지금 조선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중일 3국의 조선업 전력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K조선업과 비교할 상대 일본입니다. 자, 일본 보면은 문근식 교수님, 과거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와 일본의 조선업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원래 우리가 훨씬 더 잘 나가지 않았었어요?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많이 보여줬죠. 한산? 그래서, 아, 거기에 저거요? 이제 예. 한산 대첩인데 1592년 7월달에 이루어진 전투인데 우리가 한 56척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일본 한 70척 정도인데 결과는 우리 거는 거의 피해였고 일본이 59척이 격침됐어요. 그러면서 한산 대첩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당시 우리는 이제 판옥선하고 거북선이 출동했고 일본은 그 우리보다는 훨씬 작으면서도 민첩한 배 이런 배들이 동원이 됐는데 우리는 이 2층 구조고 또 폭도 넓고 거기다 화포까지 실었는데 네. 일본은 작은 이 길쭉한 배에다가 민첩수만 고려해가지고 뭐 조총 싣고 가서 이 그 배 붙이고 육박전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참패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역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군함 기술이 훨씬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저렇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우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일본이. 근데 80년대까지는 조선업 분야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1위였다면서요? 제가 94년도에 이제 조선업과 입학을 할 때에도 예. 일본은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한 다음에 예. 모든 산업이 다 다운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본토능을 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조선소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이제 2차 우리나라 6.25 때 그 운반선이나 이제 보급선이 필요할 때 그것이 일본으로 물량이 밀려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은 뭐 제조나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과학적인 관리, 네. 과학적인 품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절인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몇몇 학자를 통해서 일본에 전수된 것도 굉장히 일본이 조선업에 오랜 기간 1위를 수성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계기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특수를 누렸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예. 있는 예. 거네요. 근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뭐 한때 잘 나갔었던 일본의 조선업이 그러면 왜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된 거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제 저가 경쟁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요.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 산업, 중공업 육성 정책,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대규모 조선소 건설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랬군요. 이러면서 이제 일본보다 확실히 이제 비용이 싸니까요. 경쟁력이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선 이 조선업 경쟁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선박은 가격 면에서 게임이 안 됐고요. 이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엔고로 인해서 더욱더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85년에 플라자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했어요. 이 국제 시장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네. 일본은 엔화 가치가 급등하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선박 가격이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게 됐고요. 그리고 기술 및 시장 변화 대응에 실패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 대형 유조선, 벌크선 중심의 수주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LNG선 등 고부가 가치 맞춤형 선박 위주로 갔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설비 현대화,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고요. 이 노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 조선소들 간의 경쟁을 하면서요. 자원 낭비가 심했고요. 아울러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요.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간주했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종합을 하자면 뭐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세기도 좀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조선업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우리 쪽으로요.
도대체 이 K조선업, 그러면 일본 조선업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우리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자,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리더십입니다. 아니, 우리와 일본 비교했을 때 리더십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정주영의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공격적인 경영, 이것이 주요했죠. 네. 미쓰비시 중공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잘 나가는 조선소를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공무원식으로 이렇게 하는 반면에 세계의 변화의 트렌드 맞추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했단 말이죠. 정주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 해봤어? 안 해보고 왜 그렇죠. 말이 많어? 유명하죠. 예. 정주영 씨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은 거죠. 돈도 없는데 영국에서 돈 빌려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너 기술 있어? 막 시비 걸었잖아요. 그래서 네. 기술 보여주고 했는데도 너 그러면은 누가 살 거야 배를? 그러니까 또 그리스 가가지고 또 이 선주를 모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1971년도에 조선업을 시작해가지고 2년 3개월 만에 26만 톤짜리 그 유조선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시기를 완전히 그냥 빛나게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이 생기면서 네. 빅3가 이제 활보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비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비법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판을 뒤집었을까? 바로 적응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원래 뭐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 좋아요. 네,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조선업에서는 어떻게 빛을 발했다는 겁니까? 일단 조선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프로젝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은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위 물량, 많은 물량을 파는 게 목적이라면 조선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배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일본은 소위 그들이 이제 1등을 하고 네. 있던 시절에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하지 못한 거죠. 우리 기술력이 좋고 우리가 세계에 이르니까 우리가 만드는 선박이 네. 선박을 선조들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방관을 했었고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 클러스터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울산이나 거제 지역에 소위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여러 공급망 기업들이 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생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인력 면에서도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학교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조선해양공학을 네. 하는 학교가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아마 오사카 대학 네.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예, 그런 면에서도 인력 공급 면에서도 많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달랐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렸던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업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업 전략이 어떻게 달랐길래요? 두 번째하고 조금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7, 80년대 이제 세계 경제 불황 때 네.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조선소를 합병해서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던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거꾸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계획조선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네. 더 많은 금융 지원 등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 선주의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역량을 상실하게 됐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선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계 역량이 계속 지속되면서 일본에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란 기자님. 네. 일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장인 정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장인 정신이 오히려 조선업을 네. 망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실 장인 정신 했을 때 그 장인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장인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토달기가 되게 어려운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이 장인 정신 어떻게 보자면 정밀함, 완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궁극까지 가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고객이 뭐라고 요구해도 장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고집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에 모든 걸 다 맞추는 데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좋은 배를 만들어 그러면 고객이 기다려 줄 거야 네. 라는 식으로 대처했던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장인 정신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잘 만든다는 건데 네. 하지만 이게 산업 전략과 분리된 채 고립적으로 운영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인 정신이 일본 조선업의 쇠퇴에 한몫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조선업 분야에서 좀 앞서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 요즘에 일본 조선업이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시속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 일본하고는.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 얘기는 좀 하기 싫은데 이 얘기를 네. 하면은 국민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호주의 호위함 11척을 수주하는 10조 원 가량인데 우리가 졌어요 결국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졌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뭐 세계 1, 2 조선소 최고 기술력 가지고 있다고 뭐 현대조선소, 뭐 하나오션 하는데 뭐 질 리가 있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일본이 법을 바꿔가지고 2014년부터 법을 바꿔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호주에 잠수함 12척을 수주하는데 거의 다 됐는데 저지간 결론은 프랑스한테 뺏겼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야, 또 한번 좌절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정부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뭐 네. 배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태워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자기들하고는 호환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총동원해가 결국에는 졌단 말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군함 분야에서도 이제 일본의 진출이 확실히 이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K조선이 어쨌든 일본을 좀 제치고 선두에는 올랐습니다만 그런데 일본을 보다 더 우리를 무섭게 바짝 추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예, 이미 19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수주 잔량 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를 추격을 했고 2000년대 중반 들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중국의 조선 산업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세계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탑 10위 안에 3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소위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좀 막강한 금융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런 무제한 금융 지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코스코라고 하는 세계 5위권의 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중형 선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 발주하기도 하는데 예. 중국은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박들을 자국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국 조선소에.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마 중국의 이제 그 조선 그룹을 보면은 네.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세계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조선소, 뭐 현대와 하나와 삼성이 있더라도 이게 이 안에서 경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집중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반면에 중국은 소위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꼭지로 당 해서 차원에서. 예,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게 됐고 네. 계속해서 아까도 이제 데이터를 봤지만 압도적인 물량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승리 전략 이런 거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네네. 역시 그러니까 저가로 좀 수주하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가 수주라기보다는요. 예. 원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표현이 원가. 맞을 것 같아요. 인건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원가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강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철소가 우리나라 제철소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밖에 요인으로 보자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를 1, 2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장기간에 걸쳐 만들면 금융 지원이 절대적인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무제한적으로 금융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계속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요, 중국 5위 해운사가 그냥 자국 조선소에다 계속 발주를 넣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K조선과 그러면 중국 조선은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를까요? 자, 첫 번째 카드 뒤집어 주시죠. LNG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일단 LNG 기술력 이게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LNG라는 거는 이 앞에 붙은 L을 리퀴파이드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내추럴 가스라 그러면은 기체잖아요. 이 기체 상태로는 이걸 대량으로 운송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액화시키려면은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기술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인가요? 그렇죠. 이 LNG를 초저온으로 냉각해서 예. 액화시켜서 지금 보시는 저런 초대형 운반선을 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술력만큼은 중국보다 훨씬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그 설계 자체는 예. 조금 아쉽지만 프랑스의 GTT라고 하는 그 기업의 설계를 이제 우리가 그 IP를 들여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LNG 그 화물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계만이 아니라 이 LNG 화물창을 만들기 위한 많은 그 공급망 기업들이 예. 필요합니다. 그런 공급망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뭐 민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베스트 케이스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시의적절하게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2010년대 중반에 굉장히 어려워질 뻔한 네. 그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부활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저런 기술력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인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문 교수님?
요즘 북극해 개발이 한창이죠. 북극해. 네,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나라들 서로 영유권 다툼이 있는데 네. 여기는 북극해는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가 있죠. 빙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깰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 이렇게요? 네, LNG 같은 거를 네. 실어 넣으려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쇠빙 LNG 운반선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배 맨 앞에다가 얼음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2.1m 어리까지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그 얼음 깨다가 또 부딪히면 좌우로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다 또 특별한 그 추진기가 있어요. 네. 아지무스 추진기라고 이런 걸 달아가지고 거기서 다 움직이고 견딜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 오션인데 러시아 야말 사업으로 15척을 수주받아 인계를 했고 이미 그다음 지금 3척은 지금 인도 대기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는 한국이 최초로 개발했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삼성중업도 이제 만들고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금 북극해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세빙선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바꿔야 된대요. 아, 그래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주하면 대박 나는 거죠. 이거. 아니 그런데 친환경 선박 기술 그 암모니아 선박 이런 것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가 아는 그 기름으로 떼는 배들은 굉장히 그 가스를 배출을 많이 해요. CO2 가스를.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선박을 바꾸는데 암모니아를 활용한다, 수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 오염이 방지되도록 이런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친환경 선박 제작하는 것은 지금 조선소들의 기술 경쟁의 탑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쇠빙선이 이제 북극해 항로를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친환경 기술도 어쨌든 간에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트렌드 선박에서는 거의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상위권에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분야는 지금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주영 회장이 또 배 살 사람이 있어야 했잖아요. 네. 미국이 사줘야 되지 그런 것들을. 그래야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K조선 그리고 중국조선의 두 번째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신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뢰도가 그러니까 중국에 좀 약간 치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점이라고요? 중국은 대량 생산, 빨리빨리 우리한테 인계받은 것 같아 빨리빨리를 그래가지고 문제를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뭐 기록 보면은 2010년경에 그 브라질의 프렌트선을 이제 수주했는데 중간에 설계 오류도 나고 뭐 AS도 안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삼성중공업한테 SOS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해주고 그걸 말끔히 처리해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2022년도에 2022년도도 있었는데 요거는 말씀드릴 게 뭐죠? 네, 중국이죠. 중국. 노르웨이 발틱. 노르웨이 그 선박 수주 LNG 선박 요것도 8개월 지연됐대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납기 잘 맞추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근데 우리는 거의 안 하겠는데 8개월 오겠다면 신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때 거기다 추가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잘 훔치잖아요. 해킹도 잘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가전제품 이런 거 팔 때도 거기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뭐 한 국가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조선소에서 크레인 많잖아요. 크레인이 중국에서 받는 게 제일 많대요. 근데 거기에도 뭐 카메라 센서를 붙여가지고 기술을 도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아니, 뭐 납기도 잘 맞추고 빨리빨리 민족 역시 대단한 한민족, K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띄워주시죠. 다시 주목받는 K조선 기술력.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 크레인은 단돈 몇 달러에 사왔을까요? 고란 기자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1달러입니다. 1달러요?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게 다 사연이 있는데요. 그 울산, 거제, 목포 조선업 있는 동네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큰 이제 골리앗 크레인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시체말로 뭐 이제 뭐가 차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 저거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뭐가 차오른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국심. 어떻게 보자면 그 하늘 위의 생산 설비고요. 조선업의 자존심 같은 겁니다. 이런 대형 골리앗 크레인은요. 근데 저기 이제 아까 화면에 보신 그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코쿰스
하우스 크레인입니다. 74년경에 건설된 높이 138m입니다. 최대 1,500톤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이고요. 이 스웨덴 말메라는 곳에 코큼스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서 약 75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한 데 사용된 크레인입니다. 저기라고 하네요. 코큼스 크레인 저거.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게 스웨덴 그 말메 스카이라인을 잠깐 좌우할 정도로 막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 조선업의 상징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스웨덴 조선업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해당 크레인이 필요 없게 되자 우리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2002년에 사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싣고 와야 되잖아요. 해체를 할 때 말메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당 장면을 봤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그 말메라는 지역 도시 자체가 대부분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조선소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징이 저 먼 한국으로 팔려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자면 나의 젊은 시절도 떠나가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했겠죠. 어떻게 보자면 이 말매의 눈물을 보자면요.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 그리고 우리 조선업의 부상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문근식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K조선업의 좋은 점들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세계적으로 공통된 건데 기술 인력이죠. 요즘 뭐 34도 이렇게 되는데 가서 용접하라면 하겠어요? 인력 정말 힘들어요. 지금 대학교는 그래도 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공장에 가면은 너무 그 3D 환경이 대표적인 직업이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15 내지 30%는 조선소마다 외국 인력을 쓰고 있어요. 교육도 시켜야지, 그 사람들 적응도 시켜야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끔 뭐 불법 파업도 하잖아요. 파업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선소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노란 봉투법 생겨가지고 파업할 때 제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악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조선소 가면은 뭐 페인트도 쓰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쓰고 쉽게 내고 그리고 오염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오염비가 많아요. 파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름을 하고 자 그럼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은 우리 K조선의 승리 전략 짧게 어떤 게 여러 있을까요?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해 주신 뭐 암모니아나 소위 친환경 연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이게 과거의 이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IMO 같은 어떤 국제기관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로서 좀 어떤 특허보다는 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한중일 조선업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